지금은 우주시대 별 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 이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유성우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가 안 좋았죠? 네, 충주는 안 좋았는데 뭐 일부 지역에서는 날씨가 맑은 지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흐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번 주까지도 기회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13일 날 새벽에 가장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유성우라는 게 해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는 건데 네. 그 통과하는 중심을 통과하는 시점이 13일 새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로 예. 14일하고 15일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국제 유성협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네. 오히려 14일하고 15일 날 더 많이 떨어졌다. 이번 주까지도 충분하게 달이 진 다음에 새벽에 많이 보일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해성의 부스러기들, 해성이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잖아요. 예. 태양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많은 부스러기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데 네. 이것이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근데 주변에서 좀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13일 새벽이 피크였지만 그 주변에 흐트러진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서 또 많이 밀집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그 몇 군데 찍은 영상을 보니까 막 폭발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화구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는 뭐 달 정도로 밝을 정도의 화구도 좀 나타났고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 혹시 날씨가 맑으면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까지는 해 뜨기 전에 미리 달이 지거든요. 새벽에 좀 보시면 그러니까 새벽에 한 4, 5시경에 그렇죠. 5시 좀 넘으면 이제 밝아지니까 한 4시에서 5시 정도 사이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유성우 볼 수 사실은 있어요? 1년에 3번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거 3대 유성우라고 하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이제 12월 달에 있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고요. 그리고 100개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 30개 떨어지는 유성우가 11월 21일경에 오리온 자리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사자 자리 이런 유성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까지 대부분의 유성우들이 달빛 속에서 떨어지거든요. 달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이 주변에 밝은 스타가 있으면 엑스트라들은 좀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달빛이 있어서 어려운데 앞으로 다가올 것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내년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이 4분의 자리 유성우라고 이번에 보였던 것만큼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데 때마침 그때가 달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이번 주에 좀 보시고 안 되시면 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유성우는 대부분 새벽이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궤도를 돌 때 그러니까 이 달리는 버스로 치면 앞유리창에 해당되는 부분이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녘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떨어지면 잘 볼 수 있는데 새벽엔 그러니까 저녁 때 미리 나가서 보시는 분들은 부지런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 오는 날 달리는 버스의 뒷유리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유리창이 떨어질 텐데. 재미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선 발사가 연기됐었는데 결국은 발사가 취소됐다고요? 네, 지난달 말에 원래 발사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주정거장에 러시아 그 모듈이 잘못 장착되면서 좀 연기됐었죠. 근데 그때 이 발사장 주변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좀 많이 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밸브 쪽에 조금 습기가 차가지고 간단하게 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밸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3개 정도의 밸브가 있는데 그중에 4개 정도는 아무래도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밸브가 안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사대에서 이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해가지고 경락구로 가지고 갔는데 원인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언제 발사될지 모르겠다. 그럼 올해 안에 발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나사하고 거의 뭐 5조 원 이상의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작업이고 그리고 현재 그 스페이스X의 그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우주 택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한 군데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잉사를 갖다 공동 파트너로 잡은 건데 이 경쟁사인
스페이스X는 이미 작년부터 이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보잉이 원래는 굉장히 컸던 회사,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항공기 회사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스페이스X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예. 아무튼 상당히 이름에는 조금 좀 누가 되지 않겠는가. 올해 중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을 것도 같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서는 지체 보상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예. 성공할 때까지 예. 안전을 담보로 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경납고로 들어갔으면 밸브를 다 확인하기가 그래도 그렇죠. 좀 용이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밸브만의 문제였겠느냐. 이게 지금 벌써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21일에 발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최종 확정된 겁니까? 예, 이게 지난 12일 날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누리호의 최종 발사 날짜를 10월 21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네. 10월 21일 날 발사가 되는 건데 예. 기후 문제, 날씨가 좀 문제가 되면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정도를 예비 기간을 둬가지고 그 날짜 안에 발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2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드는 정말 진짜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거든요. 예. 옛날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일단 기술로. 로켓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우리 기술로서 이제 지금 만든 거고 이 정도 우리가 이게 그 75톤급 엔진을 묶어서 만드는 건데 이 정도 엔진 개발 성공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6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7번째.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런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커다란 로켓에 비하면 네. 훨씬 작은 거지만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의 발사체 10월 21일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네. 혹시 좀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예. 늦어지더라도 예. 아무튼 뭐 올 10월 21일이 현재 이제 확정이 됐던 거고. 예,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9월 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10월 21일 늦어도 22일에서 28일 사이에는 발사될 것이다라는 예. 것이 이제 확정된 거고요. 예. 근데 아무튼간에 9월 말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세계 7번째로 75톤급 중대형 액체 엔진 예. 4개를 묶은 150톤급 발사체를 올린다고 하니까 예. 자랑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뭐 같이 뭉치기만 하면 네. 뭐 기술만큼은야 전 세계 어디에도 안 뒤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우주 개발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고 뭐 연기했다 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죠. 나사 하면 뭐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네. 그 곳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우주복 때문에 달 탐사 계획을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달 탐사를 위해서 나사가 우주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총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뚱뚱한 그런 우주복이 아닌가 예, 보죠. 좀 더 이제 날렵하고 그다음에 좀 활동하기 편한 우주복을 갖다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한 5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우주복 하나 개발하는데. 예, 앞으로도 이제 최소한 한 6, 7천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스케줄로 봐서는 거의 2025년 이후에나 되지 않겠는가. 근데 2024년에 달에 아르테미스 게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하잖아요. 예, 일부 참여했고 예. 그래서 이제 우주인을 보내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우주복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우주복 하나 만들었는데 1조 원 정도의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럼 우주복을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앨런 머스크 회사에서 그런 비슷한 우주복을 그렇죠. 만들어서 이미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나갔다 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 나갔다 온 거는 여태까지 아폴로 우주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120m짜리 뭐 스타쉽이라고 하는 대형 우주선도 현재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화성 탐사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날렵하고 좋은 우주복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민간 기업에서 개발하는 것이 이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간에 현재로 봐서는 2024년 이
엄청나게 돈이 들고 있는 네. 아르테미스 계획이 우주복 하나 때문에 좀 늦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아르테미스 계획은 지금 2024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네. 이 우주복은 2025년에야 개발이 끝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옷 하나 입는데 무슨 1조 원이 들어가느냐. 이게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우주복 입고 바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주복을 입고 밖에 나가려면 하루 정도 있어야 돼요. 몸이 간에 이제 감압을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잠수할 때도 잠수복 입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압을 하고 네. 올라올 때도 좀 이렇게 좀 압력을 갖다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히 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주복에 맞추고 하려면 실제로 우주복 입고 충분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가야 되고 또 들어와서도 또 그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영화는 다 거짓말이네요. 영화는 영화죠. 물론 미래에는 네. 그런 우주복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깊은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압력이라는 거 우리는 평소에 일기압을 거의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병 걸리는 것처럼 기압이 없는 곳에 가면 또 그거에 또 굉장히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주복 안에 있는 기압을 거의 이 일기압 정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1조라는 돈이 정말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수천억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달 우주 여행에 성공했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버진 갤럭틱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80km 이상을 올라갔다 왔고,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의 이제 그 블루 오리진이 또 한 100km 이상 올라갔다 왔죠. 그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가격을 나오진 않았는데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버진 갤럭틱이 드디어 이제 판매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 나왔는데 원래 그 사전에 예약할 때는 한 25만 불 정도였어요. 사전 예약자들한테는. 3억 정도. 근데 이제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정상가로 환원시키면서 가격이 45만 불.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이제 돈을 내시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뭐 1인용 좌석도 있고 가족이나 연인이 같이 탈 수 있는 다인성 좌석도 있다. 4인 가족이 갔다 오면 한 20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 30-40분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엔진 점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서 무중력 체험 한 3분 정도 하는 거. 그런 비용으로 전체 비행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로켓을 타고서 올라갔다 오는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나머지 한 30-40분 정도는 이제 지상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10km 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분 가운데서도 무중력을 경험하는 시간은 한 3-4분 정도. 그 정도. 그래서 4인 가족 갔다 오면 아파트 한 채,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냥 우주여행 갔다 왔다 생각하시고 저 같으면 물론 그런 돈도 없지만 있으면 아파트 하나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주 여행에 성공했던 제프 베이조스,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무슨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이제 나사에서 얼마 전에 달 탐사하는 데 있어서 달 착륙선을 입찰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달 착륙선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나사에서는 이게 복수로서 이제 이 파트너를 선정을 하는데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만을 단독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거 왜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낙찰을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미국 회계감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전혀 이상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법원에다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거 왜 저기가 됐느냐? 서류 다 드러내서 나도 잘할 수 있고 나도 이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뭐 소송 비용도 엄청나긴 할 것 같은데요.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들이시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7월 7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도 직접 견우와 직녀를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견우와 직녀, 소설 속에만 나오는, 민담 속에만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우리의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 머리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직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와 밝다 정말 그렇게 하늘나라 공주가 붙은 거거든요. 예. 직녀가 보이면 그 남쪽에 견우가 있고 예. 그 사이에 은하수가 보이거든요. 지금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예. 아직도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다리 없는 밤 시골에 가면 은하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봄부터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두 별이 봄부터 올라오다가 칠성 무렵이 되면 제일 높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면 내려오는 거고 예. 두 별이 떠오를 때보단 높이 올라갔을 때도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별이 가장 가까워지는 칠성 무렵에 두 별이 만난다라는 전설을 만들어냈는데 서양에서는 두 별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두 독수리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직녀는 날개를 젓고 내리고 네. 밑에 있는 견우는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예.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이라 가지고 직녀와 견우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예.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서 보입니다. 칠성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렵에 보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날씨가 맑은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예. 저녁 하늘에서 자 머리 위를 보세요. 머리 위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직녀입니다. 예. 여름철의 별자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직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남남북녀란 말이 있잖아요. 네. 남쪽엔 남자, 북쪽엔 여자. 어쨌든 간에 직녀가 여인이니까 그 남쪽으로 가장 밝은 별 거기가 바로 견우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직녀 견우 말고도 밝은 별이 하나 더 있어요. 머리 위에. 직각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네. 직녀에서 먼 쪽으로 있는 별이 견우고 예. 좀 가까운 쪽으로 있는 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람둥이입니다. 제우스 신. 제우스가 변신한 백조다리가 거기에 이제 삼각관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늘 보면서 여름에는 삼각관계가 많다. 근데 직녀에서 사랑하는 견우는 좀 멀리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좀 더 가깝게 있지만 그건 바람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견우직녀 왜 우리 전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헤어지게 된 거. 네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노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견우별 앞에 베틀의 북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민담의 별자리가 있어요. 돌고래 자리라고 하는 건데 직녀가 베틀의 신인데 왜 견우 앞에 베틀의 북이 놓여 있을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둘이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둘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실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주하고 공주는 맨날 시중만 받고 조용하게 글 읽고 뱉자고 하는데 견우는 목동이니까 나가서 놀기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첫눈에 반했던 건 오래 못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는데 어느 날 화가 난 직녀가 베틀의 북을 빼가지고 견우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 앞에 돌고래 자리가 베틀의 북이다.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 끝에 헤어졌던 것이 민담 속에 나오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견우가 옥황상제 만나서 헤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혼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체면 때문에 은하수 남쪽에 있다가 다 견우한테 주고 1년에 한 번만 만나게 했다. 하여튼 사람들의 상상력이 참 대단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올해는 안 만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아했는데 눈치 없는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만져주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만나러 가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칠성날 오전에 오는 비는 수레를 닦는 비고 그리고 오후에 오는 비는 슬퍼서 헤어짐이 슬퍼서 내리는 비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민담 속에서는 그 비들이 참 이 견우의 보기 싫은 직녀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은하수를 건너서 슬퍼하는 견우의 눈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 참 재밌게 얘기 잘 만들어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